네, 오늘은 일본의 버블 시절을 얘기를 할 거예요. 투기로 부동산 값이랑 주식 값을 엄청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그림 값을 엄청 올려놨던 그런 시절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본의 초호황기를 얘기하고요. 흥청망청했고요. 결국 꺼졌어요. 그리고서는 25년째 지금 좀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전에가 너무 좋았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겠죠. 일본이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배경은 장기간 호경기를 누리는 중이었어요. 그때가 한 74년. 이게 이제 GDP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2% 위의 구간에 거의 3% 이상, 많게는 한 7%까지 그냥 급성장을 하던 그런 기간도 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의 7% 성장까지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제 계속 호황기였고, 요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버블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86년 후반부터 91년 정도까지. 지나고 나서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당시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호황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배경으로는 미국이 장기간 무역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요.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서 미국으로 엄청 상품을 팔아댔거든요. 그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무역 적자가. 그거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프랑스, 일본, 독일을 다 불러다 놓고 영국하고 이렇게 5개국이 협의를 했어요. 이거를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8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플라자 협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달러화를 강제로 평가절하 할 테니 이해해달라, 내지는 평가 절상해달라, 니네 돈들을 이렇게 미국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물건 좀 팔아먹자. 달러가 싸지면 미국 상품이 해외에서 팔리는 미국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플라자 합의가 요 시점에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약간씩 환율은 내려가기 시작했지만은 플라자 합의로 쭉쭉 빠지게 돼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요게 보라 색깔의 요게 일본인데, 일본이 크게 이렇게 쭉 빠져 내려갔고요. 250엔이었을 때부터 88년, 89년 같은 경우에는 125엔, 약 절반가량, 엔화의 가치가 2배가량 절상이 됐던 시절이죠. 불과 한 3년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죠. 똑같이 1달러짜리를 팔아도 일본으로 갖고 들어오면 일본의 직원들 급여도 똑같이 줘야 되고 하는데, 그전에는 1달러 팔아가지고 일본에 갖고 들어오면 250엔을 줬는데 지금은 120엔밖에 안 줘요. 근로자 임금은 그대로 100엔인데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죠. 이렇게 1대1로 매치되진 않아요. 이 사람들도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걸 가공한다거나 각종 자재들을 또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 가격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간에 수출업체로서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감소폭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수출 성장이 이렇게 쭉 계속 있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78년에 마이너스 0.05 빠지기도 했었지만 5% 빠지기도 했었지만은 여하간에 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은 이후 86년도 성적은 16% 수출이 저하됐어요. 수출액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망하고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약간 위기 상황이 조금 과장된 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85년도 역시 성장률은 5%를 기록했고요. 이거는 플라자 합의가 9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성장률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86년도에도 벌써 3점 몇 %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성장 아니에요. 3점 몇 % 성장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일 쇼크 때 0% 이하로 떨어진 거에 비하면 별 타격 아니었다. 대단한 타격도 아니었다. 그 다음에 70년에는 뭐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때 역시도 아마 고성장에 대한 반향이겠죠. 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거에 비하면 86년도 플라자 합의에 대한 그런 타격은 별거 아니었다. 별거 아니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과도하게 개입을 합니다. 경기의 과열에 따른 재정정책을 금리 인상 내지는 유지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라자 합의를 핑계로 정치인들은 늘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호황으로 유지하기를 원해요. 정치인들은 늘. 왜? 아니 사람들은 흥청망청 할 때 좋아하니까. 아빠가 내년에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아빠를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오늘 당장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는 아빠를 좋아하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흥청망청 하기를 원해요. 정치인들은. 자,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을 펴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이 나빴던 거는 그 86년에 오일 가격 급락으로 원가 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서 86년에 이미 불황에서 벗어났음에도 성장률이 다시 꺾여 올라가죠. 이미 괜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증시가 블랙먼데이라는 그 주가 대폭락 사건이 있어요. 87년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 위험할 수 있으니 긴축은 안 돼. 한 거죠. 긴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므로 해서 시기를 놓칩니다. 흥청망청을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불균형에 이제 불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이 너무 잘 나가요. 일본에서 만든 물건이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나라에서 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자기네들 나라 적자 보는 거 가지고 징징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 억제가 조금 필요했어요. 정책적으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수 진작을 꽤 하는 정책들을 또 펼칩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를 완화를 해요. 그래서 시중자금이 풍부해집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오피스가 또 부족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이거는 프라자 합의랑은 상관없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계속된 일본의 그 잘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일본에다가 어떤 거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막 일본으로 진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도 오피스가 많이 필요했을 때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근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납니다. 80년대 초부터. 게다가 종전 이래 45년 일본이 패망한 이래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어떤 땅값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 불패, 뭐 부동산 불패, 뭐 이런 신화들을 그 못 배운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 받는데 마찬가지로 그 일본에서 있었던 똑같은 그 단어가 있었어요. 토지 신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 역시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땅값이니 이거는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투자 붐이 일어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은 요때가 이제 절정기가 91년 이제 어느 즈음인데 그 요 곡선이 도쿄 수도권의 상업용지예요. 몇 퍼센트? 10배 오른 거죠. 10배. 요걸 그 정점을 100으로 봤을 적에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점을 100으로 봤을 적에 91년을 100으로 봤을 적에 그 불과 한 10년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상업용지가. 그 다음에 그 도쿄의 주택용지 역시 뭐 그 이전부터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한 13년 만에 10배가 된 거죠. 먼저 뛰어 올랐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지방들은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좀 덜하죠. 한 2배 정도 오르는 정도로. 대신 떨어지는 것도 완만하게 떨어져요. 하여튼 이런 충격이 정점 비해서 다시 쭉 빠져내려가는 5분의 1 가격으로 쭉 빠져내려간. 그래서 매우 힘들었던 주택은 그 정도로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반 이하로 떨어졌을 뿐이죠. 원래 경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이 오르락 내리락이 완만할수록 좋겠죠. 완만하게 계속 올라갈수록 좋겠죠. 급격히 떨어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완만하게 떨어지면 뭐 견뎌내는 거고요. 고통을 잘게 나누어서 당하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고통이 한꺼번에 크게 다가오면 괴롭죠. 많이 괴롭죠. 그 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91년 정점은 38,957원까지 찍었어요. 폐장 12월 29일 날 정점을 찍고 새해 들어서자마자 쭉 빠져내려간 거예요.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겠죠. 이제 부동산 주식의 호황에 의해서 그 기업들이 은행의 의존도가 감소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를 해도 충분히 자금을 댈 수 있는데 뭐하러 은행에서 돈을 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간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죠. 돈 꾸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국채로다가 금리를 내려는 상태였고 그래서 은행 간의 경쟁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면서 이게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부동산 관련업에 집중 대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시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이런 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황인데다가 이런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요. 장사해서 번 돈 말고 이렇게 어떤 뭐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꾼 돈이 막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캐피탈 게인인데, 이런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구인난에 시달리고 급여가 급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흥청망청하게 돼요. 돈이 꽁돈, 그러니까 졸부 같은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벌어진 돈이니까 기업들도 흥청망청합니다. 급여 확확 올려주고. 급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은 그 다음에 엔화가 비싸니까 물가는 낮죠. 물가는 낮아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가격들이 싼 값에 물건들을 사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외 자산도 막 취득하고 그랬어요, 개인들도. 그 다음에 일반 주택도 가격이 급등하니까 뭐 심리적으로 내가 어저께까지는 10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0억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중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그럼 나는 20억 원짜리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흥청망청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개인들도 투자 대열에 끼어들게 됐고 흥청망청하게 됐어요. 일본 버블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단편들이 이제 재밌는 얘기로 많이 회자되죠. 89년에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를 합니다. 엔화가 비싸졌으니까 해외 매물들은 뭐 껌값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역사와 전통의 콜롬비아 영화사가 일본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들로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죠. 그 다음에 그 89년 그 일본 버블의 절정기에 미쓰비시 지쇼라는 그 회사가 록펠러 센터를 인수를 해요. 록펠러는 미국의 그 정주영 같은 인물인 거죠. 맨하튼의 한가운데 있어요. 이 록펠러 센터는. 당시에 8억 4,600만 불, 당시 일본 돈으로 1,200억엔에 이 물건을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200억 원에 이렇게 한 3조 원으로 보이는 뉴욕 한가운데 땅을 사는 거예요. 땅값만 해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강남 한복판의 땅을 갖다가 10조 원에 산 거를 보면은 1,200억에는 완전히 껌값이죠, 뭐. 물론 시절이 이제 30년 전이니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느낌적으로다가 그 일본의 땅값의 총합이 미국 땅값 총합 4배랑 맞먹었다 그래요. 미국 이렇게 큰 땅덩어리 대 요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미국 전체를 4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학생들도 막 골드카드를 가지고서는 막 소비를 해댔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면접을 보통 봤대요. 이 당시에는 한 끼 식사에 뭐 한 50만 원 하는 뭐 그런 식사를 하고 하면서 면접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일부러 여러 군데 면접을 보면서 면접비만 챙겨가지고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벌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요. 대학생들이. 흥청망청 할 수밖에 없겠죠. 취업이 되면은 기업들은 요 다른 데 면접 봐서 다른 데로 도망갈까봐 바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택시 승차권을 100매를 신입사원 입사하면은 택시 승차권을 100매를 한꺼번에 증정을 해가지고 어떤 택시를 이용하는 토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당시에는. 보통 샐러리맨들도 택시만 타고 다녔대요. 출퇴근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도쿄의 비싼 택시 값을 내면서. 뭐 연 4회 보너스, 일본의 보너스 개념은 1회가 한 1개월분이 아니라 한 4, 5개월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 4회니까 막 연봉만큼을 주고 그랬던 거죠. 이 당시에 대기업 연봉이 지금보다 많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리조트 건설 붐이 일어가지고 골프장이 전국에 1,000개가 넘게 건설이 됐대 그래요. 이제 거품 꺼지면서 이 많은 골프장들이 전부 어려워가지고 죽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건너가서 막 치죠. 우리나라보다 골프 이용 요가 훨씬 저렴해요. 일본이. 이 당시에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자산으로서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건데 골프장 회원권이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바로 다운이 돼요. 일본어 학원을 다닐 적에 거기 선생이 남자였는데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랬었는데 살 적에는 뭐 3억 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뭐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한탄을 하는 거를 그때 들었었어요. 붕괴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경제는 무조건 골이 있으면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골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버블이라는 거는 이 산이 갑자기 좀 가파른 산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가파른 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굳이 경제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막 오랫동안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린 20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내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국가가 어떤 이 전통적인 그 경제학적으로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이자율은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시장에 맞춰서. 그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이자율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균형을 맞춰 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개입을 하죠. 뭐 케인즈 이전부터도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어요. 이 금리를 갖다 올리냐 내리냐 이거를 국가가 정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방해를 계속 놓게 되죠. 국가가. 이거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절대로 될 수 없다. 하이에크는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해요. 아니, 금융 정책으로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히 호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냐라는 반문을 해요. 하이에크가. 맞죠. 호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황에 대한 상대 개념일 뿐인데 계속된 호황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죠. 보시다시피 요 당시에 85년에 어떤 수출 감소로 인한 위기를 느끼면서 금융 정책을 폈던 그 위기가 요렇게 큰 폭으로 더 큰 진폭으로 위기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요 당시의 금융 정책 판단은. 이 당시에 금융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구조 조정이 됐겠죠. 요 시점에. 근데 요 시점에 작은 폭으로 구조 조정이 됐을 일을 여기에 이만하게 크게 여러 사람 고통받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정치인들과 금융정책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볼 뿐인 거지. 금융정책은 무용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이에크의 입장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어떤 나라를 봤으면 좋겠어요.